네, 안녕하세요. 국제경제학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강 교환과 국제무역을 볼 텐데요. 자, 교환과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교재에 있는 주요 내용의 밑줄을 긋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냥 간략한 설명만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배우는 이 2장의 경우는 앞에 나오는 리카도 무형 모형, 핵쇼 올림 무형 모형,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형들과 국제무역 이론의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도구가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수식이나 그래프 등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환과 국제무역에서 제1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환의 발생 원인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 밑줄 그을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 어디에 밑줄을 여러분들이 치시냐면 바로 이 교환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데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교환을 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인데, 이 장에서는 그 교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넘어가셔서 자, 한 가지 일단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궁극적으로 교환의 원인은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즉 재화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의 차이 때문이다.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환을 하는 이유는 각자가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계 효용,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주관적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밑줄은 긋지 않았지만 이러한 교환의 원리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라고 해서 다음 장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밑줄만 긋고 넘어갈 거예요. 저희는 이론적으로 깊이 지금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필요합니다만. 자, 그래서 그 다음 아, 문장 어디 또 밑줄 긋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요. 자,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잠깐 밑줄 긋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무차별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첫 번째 페이지의 첫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하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특징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무차별 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상품 묶음은 묶음이니까 보통 두 개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 수준의 경제학에서는 상품 묶음을 두 개까지 상정을 해요. 자, 달리 말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사과랑 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두 개,
배를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과, 그리고 사과를 5개, 배를 1개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도가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2차원 평면 안에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과가 X축에 있고 배가 Y축에 있어요. 그럴 때 이 2,3과 5,1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5,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한 어떤 선, 우리가 이 두 점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어떤 선 중간에는 뭐 가령 사과 뭐 2.5개, 배 뭐 2.5개 뭐 이런 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차별 곡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을 우리가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째, 동일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나타내고 상위의 무차별 곡선은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밑줄을 그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요. 둘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셋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넷째,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특징 자체를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특징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파악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달리 말해서 교환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교환 앞서 페이지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바로 교환의 원리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우리는 앞서 무차별 곡선 부분을 배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산선이 나오겠죠. 예산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될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선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밑줄을 그을게요. 다음 페이지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요. 여러분들 이 식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예산선 또는 가격선이라고 한다. 예산선의 기울기인 py분의 px는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밑줄만 좀 그으세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예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설명, 편의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산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효용을 얻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고 싶어요. 앞서서 무차별 곡선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무차별 곡선보다는 IC 프라임으로 된 무차별 곡선에서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IC 프라임 프라임, 2 프라임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효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제한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욕구는 무한하지만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희소성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희소성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예산선입니다. 예산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앞서 저희가 두 재화가 있다고 했어요. 앞서는 사과와 배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는 X제화와 Y제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X제화 한 개의 가격이 PX라고 하고 이 Y제화 한 개의 가격이 P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소성을 대표하는 제약은 바로 뭐죠? 바로 여러분들의 버짓이에요.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을 우리가 교재에 따라서 그냥 I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떤 교재에서는 이것을 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교재에서는 B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을 경우에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PX, X. 다시 말해서 X라고 하는 재화를 PX라는 가격을 곱한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X재화에 쓸 수 있는 총 가격. 그 다음 PY의 Y는 I겠죠? 여러분들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을 때 이처럼 소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소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I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비하거나 혹은 이보다 적은 소비를 하거나 라고 해서 예산선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는 이퀄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예산선이라고 하고 이 구간까지 표현하는 것을 뭐 예산면 뭐 이렇게 예산 구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Y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예산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PY분의 PX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은 부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비자 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비자 균형은 앞서 배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제 한 그림에 통합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밑줄 그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디에서 밑줄 그으시냐면요.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 IC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게 된다. 이를 소비자 균형 조건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이 부분 밑줄 그으시고 이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또 밑줄 그을게요. 위식은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이 같아야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됨을 의미한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무차별 곡선과 제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같이 그린, 한 평면에 같이 그린 것을 소비자 효용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차별 곡선은 뭐 이렇게, 통상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의 예산선이 가령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소비자 효용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 가령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예산선이 가정이 됐다고 했을 때, 버젯 라인이라고 하는데, 예산선이 가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IC2 프라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소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예산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점에서 소비하시겠어요? 아깝죠. 예산을 더 써서 효용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소비를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소비를 한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 달리 말하면 IC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이 버짓 라인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걸 객관적 교환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파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바로 교환의 이익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환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하나의 평면으로 그린 소비자 효용 조건을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의 그 목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교환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밑줄만 갖고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효용함수는 서로 같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존량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게 경우 1번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부존량이 서로 같더라도 사람마다 효용 함수가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이게 경우 2예요. 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효용 함수가 서로 다르거나 가지고 있는 재화 보유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긋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경우 1과 경우 2가 왜 이렇게 요약되는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교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왜 교환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역의 발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무역의 발생 부분은 드디어 이제 저희가 뭐 미시경제학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앞서 배운 미시경제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제는 국제 무역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하지 않고 밑줄만 갖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국제 무역, 무역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이 질문에 밑줄 그어 보실까요? 어떤 국가와 우리는 무역을 하고 또 어떤 국가와 더 많은 무역을 할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는 두 국가 간의 지리적 거리, 경제 규모의 차이, 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한국의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밑줄 어디에 그으시냐면요. 국가마다 어떤 재화를 수출하고 어떤 재화를 수입하는가는 자원의 차이나 기술 수준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밑줄 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예시가 나오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회무차별 곡선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무차별 곡선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을 가정한다 라고 하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 밑줄 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역시나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 간 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간 무역. 여기도 역시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나라의 선호 체계는 동일하고 XZ, YZ 보유량은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자 가정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밑줄 그으실 부분은 여기입니다. 재화 부존량이나 선호도가 국가마다 다르면 재화의 상대 가격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상대 가격의 차이로 인해 무역이 발생한다. 밑줄 긋고 이 내용 한번 이해해 보세요. 뭔가 반복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38쪽에 우리가 나와 있는 교환의 발생 이유를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와 유사하다, 유사한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시장 가격과 교역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 국제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역시나 스스로 복습하실 때 이해를 해보려고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핵쇼올림 모형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줄만 갖고 갈게요.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요. 자, 세계 시장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이 같을 때 우리는 그 재화 시장이 균형이라고 말하고 이때 가격을 그 재화의 균형 국제 시장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자, 세계 경제에서 이들 교역제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국과의 무역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으로 국제시장 가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서 총 알아보자라고 끝나는 말이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앞서 43페이지에서는 뭐였죠? 세계 경제에서 이들 교역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두 번째는 한국과의 무역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국과의 무역 균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시장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역시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역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교역 조건의 정의 부분, 필요한 부분,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밑줄 긋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개념이 지금 중요한 개념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 밑줄 일단 긋고 설명드릴게요. 수출제 가격을 수입제 가격으로 나눈 상대 가격을 교역 조건 또는 순상품 교역 조건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여기까지. 일단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 수출량과 교역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 소득 교역 조건이고 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두 개씩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교역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뭐라고 했죠? 무역의 이익은 언제 커진다? 여러분들 읽고 나서 이제 이 결론에 다다르실 텐데, 무역의 이익은 수출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우리는 무역이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수출이 많다. 혹은 수입이 적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잘 살펴보시면 한 상품만 팔지 않거든요. 나아가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심지어 상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도 해요. 도대체 여기서 수출보다 수입이 적다.
수출이 더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 조건이라고만 하면 자, 보세요. 수출제의 가격. 여기 지금 X는 엑스포트의 X고요. PM은 지금 임포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OT, Terms of Trade가 지금 물량을 고려한 거예요? 가격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고려한 거예요? 잘 보시면 가격을 고려한 거죠.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교역 조건이 만약에 100이라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교역 조건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달리 말하면 100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100에서 200으로 TOT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동일한 양의 수출로 과거에 예를 들어 A만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동일한 양의 수출로 벌어들인 그 외화로 우리가 A 플러스 A, 달리 말해서 두 배, 기존의 두 배만큼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TOT가 증가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외화 획득을 그만큼 많이 해서 예전에 수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득교역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이 TOT, 원래 TOT라는 식에 뭐가 하나가 반영이 더 됐어요. 그게 뭐죠? Q예요, Q. Q. 무슨 말이죠? 교역 조건은 일정해요. 달리 말해서 수출제를 대표하는 가격, 수입제를 대표하는 가격의 비율은 일정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량이 기존보다 더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QX라고 하는 지표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 기사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수출 달리 말해서 대한민국 수출이 증가했대 이런 표현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세계 시장에 많이 팔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는 이러한 소득 교육 조건인지 아니면은 교육 조건인지 잘 구분을 안 해요. 그런데 국제경제학의 이 46페이지를 그래도 좀 학습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아,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을 100만큼 했는데,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똑같이 100개 팔았는데, 기존에는 100개를 팔았는데, 한 개당 100달러에 팔았는데, 갑자기 한 개당 200달러로 팔아가지고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가?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입이 예를 들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수입을 원래 100개를 했는데 80개밖에 수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00개를 했는데 원래 가격이 한 개당 100달러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입 가격이 재화 한 개당 수입 가격이 80달러로 내려앉아서 우리가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제가 지금은 조금 1차원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뭐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이 감소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득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어려운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경상수지가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상수지라는 것은 앞서 우리 1장에서 배웠지만 EX하고 IM을 이야기를 하죠. 경상수지 0보다 크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다. 0보다 작으면 경상수지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기사나 혹은 뭐 어떤 논술 문제나 혹은 뭐 상식선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입니다라고 하면 변수가 지금 두 개가 움직이고 있죠. EX가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EX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IM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EX가 증가하는 데에는 원인이 몇 개? 두 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출 물량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물량은 그대로이지만 수출제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IM, 수입이 경상수지 흑자를 가정했을 때 IM, 수입 총액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액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역시나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입 물량은 그대로인데 재화 1개당 수입액, 수입 단가가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퀀터티와 프라이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많죠. 시장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국제 정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세계 시장의 어떤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실제로 논술 문제나 여러분들 상식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번 챕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배운 한국의 교역 조건이나 소득 교역 조건에 대해서 한국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한번 중요한 분기점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문장에 밑줄만 그을게요. 밑줄만 그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실 때 그래프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대한민국은 1963년 이후 한국의 교역 조건과 소득 교역 조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1, 2차 석유 파동 때 한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했는데 그때 이유는 원유가 상승으로 수입제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넘어갈게요. 또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요. 한국의 교역 조건은 1992년 이후 다시 악화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읽어보시고요.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전기전자 제품과 제품의 수출 가격 하락과 주요 수입제인 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 소득 교역 조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수출 가격 하락보다 수출량 증가가 더 빨랐음을 말한다. 밑줄 그으셨죠? 제가 뭐 하나 교재 외의 내용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 만약에 자,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진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배운 혹은 이 챕터를 배운 분들께서 뭐 준비하시는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 코트라라는 기관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코트라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코트라는 수출을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결론에 따르면 아무튼 간에 수출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달리 말해서 경상수지가 어찌됐건 흑자면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보면. 물론 나중에는 경상수지가 좋을 때 안 좋은 점들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일단 하고, 그럼 경상수지가 흑자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EX가 IM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얘기로 읽혀요. 그리고 이 EX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엑스포트의 물량을 늘려버리는 방법이죠. 하나는 엑스포트 단가, 재화의 단가를 늘리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뭐 1, 2번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코트라라는 기관의 임직원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 뭐 3번은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1번이 같이 작용되는 그러한 변수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트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1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2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자, 1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어떤 시장을 찾아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서 기업들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시장을 발굴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엑스포트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1번 역시 너무 중요하지만 2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2번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답에 맡길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정부기관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혹은 기업이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앞서 우리는 교환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 교환이 왜 일어나는가를 뭐 각종 무차별 곡선, 예산선, 소비자 효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막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 소위 말해서 국제 가격의 결정 방법론도 사실 밑줄 긋고 넘어왔거든요. 과연 그 2번은 누가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코트라가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2번까지 과연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고를 하나 하고 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노동 생산성과 국제무역, 리카도의 무역 모형을 함께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 모형이고, 역시나 이 장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밑줄만 긋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해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적합성과 거리가 조금 있는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도 중요해요. 챕터 제 강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한 장 한 장은 적어도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표시해드리는 밑줄을 중심으로 다시 복습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